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임종호입니다. 보훈 인사 논란을 빚었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전격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잠잠해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내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 황교익 리스크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급한 불은 끈 셈이 됐습니다. 자, 논란의 불똥이 그런데 떡볶이 먹방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황교익 씨가 먹방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바로 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짜 그랬죠. 우리가 자꾸 뭐 화장이 대중들 보면 알아요. 자꾸 보기만 해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먹을 때가 될 것 같아요. 환경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누르세요. 자, 미안합니다. 예, 이 황교익 TV에 나온 화면들을 가지고요, 이 네티즌들이 시각,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유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재가 있었던 6월 17일 촬영된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병희 편집장님, 이거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꼭 가야 되느냐? 뭐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날 그 오전 5시 35분쯤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 먹방을 촬영 시작한 것은 오후 6시쯤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이제 그 사실은 소방관 한 분이 고립돼서 뭐 실종이 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화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각했으면 적어도 그 경기도 관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면 더군다나 경남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 먹방은 마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정도라면 그 시간쯤이면 이 먹방을 촬영 이게 더군다나 또 뭐 생방송도 아니고 예. 녹화거든요. 네. 그러면 먹방 촬영하고 저럴 상황이 그걸 챙겨야 하는 입장. 물론 거기서도 뭐 못 챙기는 건 아니지만 네네. 챙겨야 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그 저런 먹방을 촬영하고 뭐 웃고 뭐 황교익 씨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지사가 6월 17일 경남 마산입니다. 황교익 씨 고향으로 페이스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팥죽 디저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지사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네티즌들이 추가 증거를 계속 찾으면서 시간을 추적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4시간 넘게 한 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서 현장에 갔다고 하니까
밤 9시 30분께 달려서 새벽 1시 30분께 현장에 네.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떡볶이 먹고 그다음에 디저트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지 않고 현장에 달려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밝혀진 상황이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티즌들이 추가 증거를 계속 찾으면서 상황을 이끌고 있는데요. 시간을 추정을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안에 한 장씩 뜯는 달력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많이 보던 것이죠. 저 달력이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창원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화면을 비췄을 때 광고가 포착됐는데 저 광고가 나온 시각을 추정하면 몇 시인지 시간을 정확하게 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8시 30분께로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예. 이재명 지사의 손목시계 시침과 분침을 보면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한 것은 8시 10분 예. 그리고 20분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포털에 물류센터 화재 기사 그날 어떻게 8시 반경엔 떴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8시 20분 중계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자가 조금 전에만도 그러지 않았는데 붉은 불길이 건물을 뒤덮어서 지금 숨을 쉬기도 힘든 지경이다. 매우 뜨겁다. 이렇게 말하면서 긴박한 상황을 네. 전하고 있고 낮 12시 6분께는 김동식 구조대장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실종되었다. 네. 그리고 저녁 7시 21분에는 오후 2시부터 재확산된 불로 인력 투입을 중단하겠다. 더 이상 김동식 구조대장을 찾을 수가 없다. 연소가 더 진행되면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다. 예. 이런 기사를 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기지사가 현장을 가고 말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고립된 사실이 이미 있고요. 불길이 다시 번지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서 황교익 TV 먹방 녹화를 했어야 하느냐. 빨리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 당일에 재난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보고받고 지시하고 다 했다. 자신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현장에 가야죠.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왜 경상남도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들은 그날 이 김동식 그 소방관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단팥죽까지 드셔가면서 그러면서 저녁을 안 먹고 올라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 뒤에 그 김동식 소방관 그 장례식에 가서는 예. 막 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면서 우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줘서 이재명 지사를 도지사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네. 바로 저렇게 현장에 가야 되고 경기도 지사로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거꾸로 국민들이 가슴 졸이고 그리고 소방관의 저 죽음 속에서 그 장례식에서 뒤늦게 눈물 짜는 쇼를 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2차 가해를 또 한 번 안겼다. 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늦게 가긴 했겠습니다만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좀 늦게 간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재명 후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영상 찍기 위해 현장 방문이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공격이다. 강하게 반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촬영되고 1시간 정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판단으로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취소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재난안전보부장이 또 현장으로 파견되고 또 그 후에는 제가 부지사까지 현장으로 파견했고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마산에서 4시간 넘게 한밤에 저녁도 못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간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좀 그 현장에 정말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가 현장 소방관을 지휘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현장에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나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화재 사건의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네. 하나는 이제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어떤 구조 문제.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다 전원 철수를 해서 한 명의 어떤 뭐 이 사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방관 한 분이 이제 고립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희생이 되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지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안부의 서범수 국민의힘당의 의원이 이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밝힌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따르면 이 소방관 지휘 체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재가 5시경에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대응 2단계를 이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곧바로 1단계로 낮추고 1단계까지도 그걸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동식 이 소방관 등등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천 소방서 소방 관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장이죠. 소방 대장이 지휘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립이 되고 이런 장면이 벌어졌던 겁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분을 이제 구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지사가 뭐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먹방과 이 찍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빨리 돌아와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제1행정지사, 부지사라든가 등등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반론이 좀 제기가 됩니다. 적어도 소방구조대장이 행방불명돼서 이 생사를 모르는 시점인데 그 시간에 떡볶이집이 있어야 되겠느냐, 거기가 도지사가 있기에 적합한 장소냐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이제 그 세월호 때요.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있죠. 이거를 이제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발할 때 그 글을 보니까 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고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고발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게 본인이 한번 대비해 보세요. 300여 국민은 아니지만 소방대장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고 애태우고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경기도의 재난 책임자 지사에게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저는 이런 부분을 이것도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7시간 규명 안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직무유기 외에 예. 고발했던 분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거의 본질이 틀린 게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본의 그 도쿠가 이에야스라고 옛날에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랬냐면 지도자는 항상 이 불에 타고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물이 새고 있는 배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긴장을 다해야 된다. 네. 이게 대망책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실제 지도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는 실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본인이 가서 직접 구조는 안 하더라도 지사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면서 예. 대응을 해야죠. 이럴 때 이게 과연 먹방이 급한 거냐. 저는 20시간, 세월호 7시간보다 이게 3배 아닙니까? 그 행적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떳떳이 밝히고 예.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시간대별로 보도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고발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 당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10시 반부터 12시 50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고 보았고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장의 무단 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서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은 그래서 국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구조 책임자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자, 이승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세월호의 아픈 추억을 또 다시 보게 되니까 마음은 좀 아픕니다만 또 세월호와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락 두절이라든가 제대로 보고가 되고 지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지사 또한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좀 더 이런 사고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때 화재 당시에 어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거나 그때 화재가 늑장 대응이 있었다거나 지휘체계 혼란이 있었다는 등의 어떤 비난은 전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조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화재 현장에 대한 대처는 제대로 됐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황교익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쿠팡 어떤 직원들은 전체 다 대피가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재난본부장이라든가 부시장 등이 급파되어서 효율적으로 어떤 화재 대책은 세웠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는 건 다른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지휘를 했냐 안 했냐, 알고 있었냐, 보고 받았냐, 지휘했냐 이거 문제 삼는데 저는 현장에 마산에 이제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예,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지휘했어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최병묵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건대는 누구도 현장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천의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사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소방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저 먼 곳에서 뭐 전화로 지휘해가면서 본인은 거기서 먹방을 찍는 게 합당한 행동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고발하고 뭐 이랬던 걸 보면 그 주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재명 지사로 바꾸고 국가를 경기도로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구조는. 물론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똑같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여기에 저는 핵심이요.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쪽으로 자꾸 이재명 지사는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본인이 마산에 가서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와서 뭐 지휘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먹방을 찍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황교익 씨와 할 그 순간이 과연 이게 도지사로서 합당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어떤 희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먹방을 찍었다. 뭐 그 부분이 아마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세월호의 어떤 경우와 비교하고 이 유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일단 늑장 대처를 했고 출동을 했고 구조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이 쿠팡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 아까도 뭐 이 국민의힘당의 의원이 분석했던 것처럼 지휘의 어떤 실패 사실상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소방관들을 진입시킨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분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게 된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 부분까지 이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지사의 어떤 책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조금 뭐 이 먹방이라는 부분이 사실 부적절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올라와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지금 보면은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서도 먹방이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먹방 촬영한 거예요. 네. 떡볶이 먹고 그다음에 단팥죽 예. 먹고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보지만은 황교익 씨는 원래 떡볶이를 싫어하니까 안 먹던데 이 지사는 진짜 떡볶이를 많이 먹더라고요. 지금 그걸 보면은. 그리고 떡볶이는 한 끼 식사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사로서의 책임감, 그다음에 경기도민, 그다음에 소방관, 숨진 소방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 문제입니다. 영상 촬영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먹방 촬영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녁도 거르고 갔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삼지 말아라. 예. 현장에서 굉장히 애쓴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불 끄고 그다음에 진두 지휘를 받지 못해서 지금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헌신을 했던 공무원들을 갖고 정치적인 희생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현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남에 있었으면서 20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던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 정치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그 세월호에 있어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헤엄쳐가지고 거기서 구조하란 말이냐? 이거 얘기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수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죄하고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구조의 주체라는 건 뭐 대통령이나 지사나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한 분이긴 합니다만 구조대장의 생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상에 드러난 장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측면, 그런 측면에 대한 입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 음식 먹고 웃는 모습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SNS나 이런 쪽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들 어떤 목소리 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도시로서 적정한 대응이었냐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까지는 보도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인천 화재 당시에 황교익 TV에 출연해서 네. 황교익 TV에 나와서 그 떡볶이 먹방을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제기가 됐고. 모르겠어요. 나는 잘 그거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네요. 네, 자 이낙연,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신중한 입장을 표했고요. 정세균 후보는 상당히 강하게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물론 이 후보 책임론 이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재난 상황보다 먹방 유튜브가 먼저였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대선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당일 행적 공개하라. 소방관 사투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 출연했다면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포 영화까지 빗대면서 소름이 끼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 여당에서는 정세균 후보의 그 비판이 적절하다 보고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그 추가로 지적하면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해명해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가지고 왜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고소한 거 있죠. 이거야말로 이게 정쟁 중에 정쟁이에요. 실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걸 고소를 해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았잖아요. 직무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는 이게 해경에 고의를 안 구하면 직무유기죠. 박 대통령이 어떻게 밖에서 구합니까? 이게 직무유기 됩니까? 정쟁의 도구로 삼았고 그리고 이게 그때 7시간 동안 뭐 구설을 했느냐 뭘 했냐 온갖 이게 괴담 유머 이게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와서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 이걸 이게 옛날에 본인들의 세월호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가 현장에 안 나서도 될 때는 이게 많이 났었어요. 뭐냐면 이게 옛날에 그 이만희 신천지 그 코로나 그때 그 현장에 도지사가 왜 갑니까? 얼마 전에 그 불법 영업 단속하는 현장에 직원들 몇십 명 데리고 도지사가 왜 갑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뭐 언론에 나고 생색 나고 얼굴 쓰고 안 가도 될 때는 이게 도지사가 현장 어쩌고 하면서 적극 행정하면서 온데 가면서 진짜 이게 불이 나가 소방관 한 분이 이게 사망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도지사가 안 가도 됩니까? 본인이 가야 할 때와 안 가도 될 때는 이게 구별을 못하고 네. 오히려 이게 저는 정치적인 생색 나고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세월호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이 부분 정쟁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가 책임을 못 진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그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노력 계속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이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한 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잘못은 국가의 잘못대로 또 지적받고 고쳐 나가야 한다는 점은 뭐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월호 사건과 자꾸 지금 이번에 쿠팡 이천 물류 사건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뭐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비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됐었던 것이고 당시 해경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조에 실패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사망했었는데 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조사 그때 기소가 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되고 직무유기가 됐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됐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어떤 소방본부에서 대처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쿠팡 직원들의 어떤 사망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지사가 경남에서 어떤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로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세월호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일정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지사의 자신의 업무를 했는지 경기도민을 위한 업무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화재 현장 소식을 접하고 부지사에게 지시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남 교육감을 만나고 민주당 경남도당을 방문했고 영상 촬영, 이게 먹방이죠. 영상 촬영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행정 지원 조치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당 민주당 찾고 먹방을 찍은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직접적인 일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직무에 충실했느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을 당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사를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로 했으며 7번이 서면 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면서 이건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 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자신이 고발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화 지시가 문제였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12시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포털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소방구조대장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 이분의 산소통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20분 버틸 양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방 찍으신 시간 동안 보고를 몇 번 받았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어떤 직무를 했는가 역시 중요할 텐데요. 야당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론을 하면서 이제 공세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 우리 유족에게 또다시 아픔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래도 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하나의 이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해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훈 인사 논란 됐던 황교익 씨, 뭐 본인들은 보훈 인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는 사이다. 몇 번 만난 적도 없다. 그 능력이 있어서 추천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안 된다.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었는데 자진 사퇴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뇌증초래라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 황교익 리스크, 그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있어 내놔라고 왕조 시대 아직 살고 있습니까? 예. 왕입니까? 네, 잘 됐네요. 그리고 뭐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마음을 잘 추스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죠. 본인이 정치인들의 공세에 굉장히 저항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였었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의 전화를 받는 게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전에 사퇴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위로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됐다.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최명표 편집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건대는 이제 본인은 그 보훈 인사가 아니고 본인이 당연히 시민으로서 뭐 일종의 취업 준비생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요 저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보훈 인사가 아닌지 아니면 그거를 황교익 씨의 주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보훈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교익 씨가 자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쪽은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굉장히 과도해서 저는 사실은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엄청난 부담을 오히려 황교익 씨가 떠넘기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 저 직을 계속 그 내정자라는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또 여러 사람을 향해서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사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전화 통화해서 위로를 하니까 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저런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황교익 씨의 대응 과정 이게 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오전에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사퇴할 것 같진 않았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 황교익 저 있잖아 일개 시민에 불과합니다. 저 정당인도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대중의 평판이 중요한데 그 대중의 평판을 오염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둘은 대통령자리를 놓고 둘이서 선거전을 할 때 네거티브도 하고 뭐도 하겠죠. 서로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합니까? 저 같은 유명인이 정치인 지지를 하거나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회예요.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아주 미개한 사회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끝까지 갈 듯한 입장이었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고 울컥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함께하는 길을 찾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본인의 이제 사퇴 가능성을 비췄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전 의원님은 이번 사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무슨 영웅이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자진 사퇴를 했다. 아주 여기저기서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뭐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 대단해요. 근데 일개 시민의 경기관광공사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자신의 전문성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자진 사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국민들이 사퇴시켰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올랐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분의 자격과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어떤 설화를 만든 게 본인이에요. 그리고 자진 사퇴의 이 과정을 보면은 김어준 씨가 아침에 황교익한테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반나절도 안 돼 갖고 사과를 했어요. 자, 전 국무총리 겸 사선 의원 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 도지사 또 그렇게 삼선까지 한 분한테 저렇게 사과를 얼렁 받고 그리고 스스로 사퇴했다. 이런 분이 일개 시민일까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맛집에 또는 자신의 전문성도 거기에 얹어가는데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진영의 논리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진 사퇴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사퇴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김어준 씨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씨 사퇴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큰 신세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한테 큰 신세를 지고 말았는데 결국은 제가 그분이 사퇴한다고 하기 전에 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상대도 아닌 시민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무슨 특별한 사적 인연 때문에 무능한데도 인사특혜를 받는 것처럼 공격하면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당의 원로 정치인을 그렇게 과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다툼은 정치인끼리 하고. 예,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정된 검증 기회도 갖지 못하고 후보 자격 포기한 거 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좀 조율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상황적인 논리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찬 대표도 전화를 하고 이낙연 후보도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본인의 어떤 평정심을 잃었던 그런 어떤 장면에서 조금 이성을 찾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시민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의 하나의 어떤 기관에 장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본인의 어떤 것들이 막 까발겨지고 친일파로 이렇게 매도가 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친 언사죠. 누구도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더 끌긴 했는데 그게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분을 사실상 보호해줬던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국면에서. 여긴 대선이고 경선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흠을 내야 되겠는데 그것의 하나의 매개로서 이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어떤 이 언사가 거칠어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좀 지나친 면이 너무 이제 많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주일도 안 가서 이거를 매듭을 짓고 이렇게 스스로가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인사도 뭐 침해를 받는 것이고 인사권도 또 하나는 지금 이 황교익 씨가 거친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또 상황이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기다. 뭐 이렇게 봐야죠. 예, 황교익 씨가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 생명 끊겠다 이렇게 한 발언 좀 지나쳤다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여기도 약간 좀 뼈가 좀 있었어요.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낙연 후보는 뭐라고 이 황교익 씨 사태에 대해서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자진 사퇴 의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그때 궁금하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 황교익 씨가 사퇴를 안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부담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력 주장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말을까지 했기 때문에 금도를 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빨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실제 형수 욕설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해서 줬다라고 하는데 형수 욕설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 그게 4년 전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보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공격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마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직업을 폄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집 관광공사다 또는 친일 프레임으로 뭐 일본 관광공사 사장이다 뭐 이런 취지했기 때문에 이건 이낙연 측 캠프에서 잘못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서 본인이 좀 더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난 것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논란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황교익 이분을요 임명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에 바뀌었지만 기준 자체가요 정말 그 관광 전문가라든지 이런 경력이란 이걸 보지 않게 기준이 바뀐 거 물론 이제 17년에 바뀌었지만 그부터가 이게 문제고요. 뭐 그 캠프의 변호인은 관광의 뭐 절반 가까이가 먹는 거다 이런 게 말을 하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관광이 먹는 겁니까? 저는 이분이 맛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관광에 전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첫째 부적격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그 중앙대 졸업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검찰의 이성윤은 대통령 경희대 후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대학 후배라는 사적인 인연이 작용 안 됐는가? 저는 이게 그걸 두 번째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재명 지사의 욕설, 형수 욕설이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발언이 발탁된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저는 이거는 이게 코드 인사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만둔 아까 전여구 의원 말처럼 국민이 사퇴시켰잖아요. 이거는 잘된 결과들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앙대 1년 뭐 선후배 관계이긴 하던데요. 자, 뭐 학연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중앙대 나오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런 논란이 좀 계속 불거지긴 했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친문 쪽에서도 돌을 맞았던 일이 뭐냐면 떡볶이 문제예요. 그래서 떡볶이는 영양가도 없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판매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경기도의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 떡볶이 탈레반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데 바로 이런 점이죠. 지나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때는 아주 그를 아주 느긋하게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확 불타오른 게 뭐냐? 친일파 논란이에요. 그러면서 연미봉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건 역시 그 진영에서 이 친일의 문제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기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덩이처럼 휘발하는가. 그 휘발성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간단하게 이재명 인사.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비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경기도의 블라인드에도 막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인사를 할 것인가. 이런 물음표를 국민에게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떡볶이 관련해서는 황교익 씨가 전국적으로 좀 금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떡볶이 광고에 출연한 게 또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다만 그 수익금을 일부 어디 기부하는 조건으로 광고에 나섰다 이런 말은 좀 있었던 게 있고요. 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처음에 발탁될 때보다는 이 논란이 일고서 본인의 말 이런 것들이 이 자질 문제를 오히려 좀 불러일으켰던 측면이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익 씨 인사 문제를 갖고서 경기도 전체 인사를 이제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경기도의 어떤 도정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측근 인사, 보훈 인사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런데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79%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는 74%가 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인사로 채워졌다면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뭐 긍정론, 부정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인상적으로 그 경기도민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기도지사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그 산하기관의 그 여러 사람들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들을 많이 완화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바로 황교익 씨 내정 사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경기 일자리 재단인가요? 거기서도 또 뭐 팀장 2명을 부적격자인데 그 이제 이재명 지사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뭐 채용을 했다. 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조가 고발장 낸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게 경기도 산하의 여러 기관에 전부 다 이런 낙하산 논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여기저기에서 또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과연 이제 황교익 씨를 보훈 인사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략 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든 또 본선에서든 더군다나 황교익 씨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적격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재명 지사의 족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런저런 토론 또 검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그러니까 국정이 아니라 도정 순서가 쫙 나오죠. 이 전국 시도 지사에 대해서 평가가 매겨지는데 거기서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받은 거는 객관적으로 수치로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참 우리 전혁 의원님이 그 전과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선거 공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또 전과 많으신 분도 된 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부분인데요. 입학이 취소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죠. 2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의 유죄 선고하면서 부산대 의전은 고려대 입학 이 부분에 대한 취소 여부가 관심인데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고려대 입학 취소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19일에 이 교육위 어제죠.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그런 교수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 절차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탭스나 그리고 토익, 토플 이런 것이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입시 전문가에 따르면 하향 안정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세미나에 참석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고려대 같은 경우는 허무맹랑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측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학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검찰이 입학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보관 연도도 지나서요. 다 폐기된 건데 무슨 근거로 입학 취소를 논의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그 허무맹랑하고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법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경험칙에 의해서 한다. 예. 증거하고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합니다. 자, 첫째, 증거를 보면요. 증거를 보면 이번에 그 정경심 재판에 고등법원까지 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7개 스펙이 다 위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고려대 압수수색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서류하고 달리 보관연의 제한이 없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전자 데이터베이스 보면 이게 제출 서류 목록표라고 있잖아요. 예, 목록이 있었죠. 예, 그 목록표에 보면 당국대 인턴 또는 공주대 인턴십 참가 또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보센터 있잖아요. 이게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게 첨부됐다는 목록표입니다. 이게 첫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증거하고 두 번째 경험칙에 따라서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목록표에 이런 게 붙어 있다는 말은 당연히 그 서류를 첨부했다고 추정이 되잖아요. 예. 목록표에만 적어놨고 그 서류를 제출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경험칙상 바로 이게 판단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증거와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라 경험칙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 이 조국에 따른 위조된 4개를 고려대학에 제출하고 입학했다. 이런 얘기 사실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정 규정에 따라서 4가지가 허위로 조작된 거라면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합격 취소하는 게 정보와 경험칙에 맞다. 법리에.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는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만 나와 있고 뭐를 제출했는지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불명확한데 또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요. 2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공소장에 고대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요, 공소를 할 때 고대는 공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딱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전원까지만 딱 했습니다. 왜 고대는 입학할 때 서류 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 140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했냐면 단대 교수 장 씨는 조 씨와 관련해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수시 모집에 응시하면서 뭐 이렇게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국대에서 한 PCR 실험 같은 것으로 했던 연구 논문 같은 것을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네.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조민 씨는 2010년 학번이에요. 10학번인데 2007년도에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그러면서 논문 제일 저자가 됐죠. 근데 갑자기 2009년에 내용을 좀 더 바꿔서 서류를 한 번 더 바꿉니다. 그게 바로 2010학번이 되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고려대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정말 실제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인턴십,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는 이것도 허위 스펙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대 학생들은 왜 최서원 씨 딸과는 좀 다르냐 이렇게 좀 공평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중대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허위 서류가 있으면 전체 서류를 다 취소를 하는지 지원 자체를 아니면은 허위 서류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고서도 만약에 합격 라인을 커트라인을 올라갔다면 이것을 합격을 유지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정확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자 정경심 교수 딸 조 씨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2심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까지 다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2심이 사실상 이 사실심의 끝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끝났다고 보고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 모두 지금 입학 관련한 지금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다툴 거다 했던 부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다툴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느냐 이런 위조된 스펙을 제공했을 때 이게 업무 방해로 돼서 입학 전형 업무를 위반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국 전 장관을 따르기는 불리한 입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DB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DB 같은 경우는 목록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유죄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에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는 게 있는데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실은 학업일수 미이수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또는 학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조민 씨의 경우에는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는요.
어제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발표는 24일 날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돼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 광폭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침묵 중입니다. 먼저 준비 영상 보시겠습니다.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는 너무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없습니다.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캠프 측에 함구령도 내렸다.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와 유력 후보가 지금 다 침묵 중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흔히 이런 말 있죠. 침묵이라는 거는 아주 형편이 몰린 사람 또는 바보의 최고의 무기가 침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우리 둘 다 이 캠프도 그렇고 당 대표도 바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은 잘못했다라든가 사정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모두 이야기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으나 캠프가 침묵을 지키고 뭐 항구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데 네. 참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 지금 국민들은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걸릴 거 걸르고 국민들의 생각을 정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캠프답지도 않고 당 대표답지도 않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국민들도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정치의 막전과 막후를 우리가 막후 내용까지도 전부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치 부의자들도 막후 내용 거의 모릅니다. 그럼 뭐 기사는 열심히 쓰고 있지만 모르고 쓰는 경우가 취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경우에도 과거에 그랬고 그런 경우를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은 일종의 어떤 갈등 게이지를 좀 이렇게 낮추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직접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벌였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여기에 끼어들어서 공연히 이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다. 이런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에서 나서서 이리저리 해서 또 뭐 한다는 것보다 어차피 이제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경선 과정이 끝난 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것이 대선 본선에서도 유리하다. 아마도 그렇게 판단한 그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그러니까 좀 말수를 줄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너무 당연한 일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가 풀리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겸사겸사 그 이전의 설화들이 잊혀질 텀도 벌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캠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뭐 어떤 식이든지.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말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을 다시 하면 사실 했던 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정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당은 스스로 애써서 사실은 말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출로를 찾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입장에서 사실상 많은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 있고 이것이 본인의 어떤 위상 자체를 흔드는 장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당대표를 사실상 만들어 놓고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뭐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 결과로서 지금 침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나와서 이제 대리전 치르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시간을 얻었고 이 시간 얻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줬던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망가들 만나는 거, 그리고 정부 비판한 거. 사실상 본인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비판이 있고 그것이 지지율을 이제 막고 있는 확장력을 막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것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론을 뭐 이제 못한다. 토론을 기피한다. 그런데 또 뭐 급속하게 토론을 또 준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시간, 침묵의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갈등 관계 실제로 불거진 게 이제 입당 당시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 전격적으로 했던 부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하겠다. 그걸 또 이틀 전에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우여곡절 끝에 25일 대선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참석한다 안 한다 뭐 이게 상식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다가 결국 윤 후보도 25일 날 당 화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 본인은 참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참모들이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 후보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정책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바꾼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런다면 좀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그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었던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라는 의도, 그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서병수 의원 스스로가 경선준비위원장 측에서도 물러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맞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갈등의 한고리가 또 풀리는 느낌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뭐 당내 갈등 조금 잠잠해질까요? 어떨까요? 예, 이제 그 서병수 위원장의 사퇴는 저는 불가피하다 보고요.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제가 양측에 한 말씀씩만 드리면,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 또는 특정인을 대선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원희룡 지사하고 그 녹취록 공개 보면요,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제가 영어는 못할지 모르지만 국어는 좀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국어 문맥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이게 앞에 보면 저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연구소에 조사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거는 결국에 윤석열 총장이 정리된다. 이런 얘기 의미로 문맥이 다 읽힙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녹취록을 공개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게 그 특정인을 위한 이런 게 불공정 이걸 버리되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 측에도 제가 쓴소리 한 말씀 드리면 본인은 이제 뭐 돌고래, 고등어, 멸치 이 생각 버리됩니다. 정치판은요, 깨구리, 올챙이가 깨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깨구리가 올챙이도 될 수 있는 게 정치판이에요. 이 말이 돌고래가 멸치 될 수도 있고 멸치도 돌고래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지금 지지율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윤 총장도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지지율 얼마였습니까? 본인이 이게 돌고래니까 특별한 대우해달라 이 생각 버리고 똑같은 이게 후보가 저는 이게 같은 선에서 경쟁을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뭐 유전자 조작 같은 건 아니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 정치판은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될 수 있다. 그게 또 정치권의 하나의 또 상식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당이 이제 화합을 하고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세들이 돼 있는가? 바로 그런 문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큰 열망을 통해서 또 비판적인 지지를 통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준석 후보를 내세웠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니까 뭐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국민들에게 양쪽 다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또 윤석열 후보도 뭐 후보는 나간다. 또 참모들은 안 된다. 예. 아니 무슨 토론회에 나가는 게 무슨 사형대 엘리베이터입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절망을 하면서 네.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허경영 후보를 뽑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허경영 후보도 훌륭한 후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자, 이제 뭐 이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게 사실인데 이제 서로 이제 실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한 말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뭐냐? 무릎 꿇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런 좀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반응도 원지사의 반응이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올 때는 뭔가 좀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예, 하태경 의원의 해석이 또 의미심장한데요. 자, 이승 변호사님이 무릎을 꿇고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른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마치 윤석열 후보를 무릎 꿇기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결국에는 남들이 말했을 때 멸치가 고래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예. 본인의 어떤 위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굉장히 과한 표현들을 요즘에 원희룡 지사가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언론에서 거의 부각된 적이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싸우면서 이준석 윤석열 간의 어떤 갈등이 원희룡 지사에게 좀 오는 그런 이미지는 획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다시 한 발 더 나가서 무릎까지 꿇겠다 했는데 역시나 하태경 의원도 거기에다가 한 숟갈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위 주자에게 집중된 어떤 언론의 관심들을 자기에게 끌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침묵하고 있고 굉장히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 준비 부족이다.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공부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토론 발표 때 본인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걸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정말 원희룡 지사의 말처럼 무릎을 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꿇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릎 꿇는다는 표현이요. 왜 스포츠 같은 데서 보면 누가 누구한테 졌다 그러면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무릎을 꿇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평상시 같으면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선 국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가 윤석열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쓴 거 본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한 표현인 거는 사실이죠.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무릎 꿇힐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글쎄 뭐 원희룡 전 지사가 뭐 지난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그 녹취록 공방을 벌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글쎄 뭐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앞에 문장을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자질이 안 돼 있고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삼겠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이러는데 아니 자질도 없는데 법무부 장관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폐가 있고 저는 이 원희룡 지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들어서 이준석 후보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참 겪어보니까 젊은 꼰대였다 이런 말인데 이 이준석 대표한테서 제가 경험했던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의 이 냄새, 향기, 스멜도 좀
풍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직 출마 그러니까 하겠다고만 했지 식은 갖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 독자 노선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정치 문법이 다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든 뭐 연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 규합하고 기존의 어떤 문법대로 따라가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할 것이고 본인의 어떤 정치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와의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철수 대표도 독자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